안녕하세요. 삼성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여러분과 항상 역사를 공부하는 이혜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사 시간이고요. 오늘은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다 교과서 20에서 21페이지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 한국사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시나요? 이모군란하고 갑신정변 배웠고요. 또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이후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뿐만 아니라 가장 심했던 나라 이제 청나라랑 일본이 조선의 내정 간섭을 굉장히 심하게 하는 과정을 여러분이 같이 공부했고, 또 영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도 조선을 좀 이렇게 좀 욕심부리는 그런 모습까지 여러분과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 동학농민운동은 한국사에서 역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좀 시험 문제나 여러 가지 기출 문제에서 많이 나오겠죠? 예, 역사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문제이시니까. 우선 동학농민운동은 농민들이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여러분 그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난이라고 홍경래의 난 이런 거 들어봤죠? 난. 그 다음에 아니면 무슨 혁명 이런 거 들어봤죠? 근데 난이나 혁명이랑 운동 이런 게 무슨 차이냐? 난 같은 경우에는 그닥 그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고 또 실패했을 때를 우리가 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좋은 사건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던 사건은 아니고 좀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사건이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실패한 것. 자, 혁명은 주로 지금은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배우면 4.19 혁명 배우기도 할 거고, 세계사 시간에 이제 좀 있으면 프랑스 혁명을 배울 건데, 프랑스 혁명은 되게 긍정적인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성공하고 사회적으로도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킨 게 혁명입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을 동학농민혁명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동학농민운동은 굳이 따지면 성공한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100% 성공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너무 긍정적인, 또 백성들의 어떤 그 정치적 관심을 굉장히 힘을 모았던 사건이기도 하니까 긍정적이면서도 완벽히 성공한 것도 완벽히 실패한 것도 아닌 그런 성향의 사건들은 우리가 운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학농민운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아마 초등학교 때도 많이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여러분 낯익게 들었고 배웠을 겁니다.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배경을 한번, 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는지. 자, 우선 농민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농민들이 뭔가 불만이 많거나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방공령이었습니다. 자,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때 당시에 산업혁명에 박차를 가하면서 일본 내에서 인구도 증가하고, 근데 일본 내에서 농업보다는 산업에 주로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쌀 소비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반면 그만큼 쌀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쌀을 강제로 수입을 해가죠. 수입을 해가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지 않았는데 일본 애들이 너네의 쌀을 우리가 수입해가겠다 해서 강제로 이제 경제적 조약을 맺고 우리나라의 쌀을 많이 가져가요. 수입을 해가죠, 어쨌든. 근데 특히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지도에 함경도 이쪽, 여기 평안도, 여기 함경도라고 아세요? 네. 지금 현재 북한 지역이라 생소한 이름이기도 하겠지만 이 함경도 지역은 누가 봐도 북쪽이니까 쌀이 많이 생산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함경도에 있는 도지사, 그때 당시에는 관찰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쌀을 더 이상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의 땅이 아니니 일본에게 쌀을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방공령, 곡식을 방어하는 명령을 내려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일본이 니네는 우리랑 맺었던 경제적 조약을 어겼다고 해서 바로 조선 정부에게 뭐를 내놓으라고 하죠? 배상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하여튼 일본은 껄핏하면 우리한테 배상금을 내놓으라고 잘 하지
하죠. 그래서 가뜩이나 쌀 수입이 많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일본한테 빼앗기기도 한데다가 이 방공령에 대한 절차적 문제 때문에 일본이 우리에게 배상금을 지불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경제 상태나 농민들의 삶이 넉넉지가 않았어요. 한마디로 힘들었다. 이 방공령 때문에 쌀이 없어. 배고파서. 자, 그 다음에 동학교도 탄압. 우리 2학년 말에 아마 동학이라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인내천 사상, 뭐 최재우, 최시영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이 동학이라는 종교가 이 농민들 사이에서 많이 퍼졌는데 이 동학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정부가 문제시하는 부분이 뭐냐? 바로 인내천 사상입니다. 인내천이 뭐죠?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신분제 사회였던 이 조선에서는 이게 굉장히 껄끄러운 거였겠죠. 특히 양반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동학교도를 탄압하는데 이 동학교도들이 대부분 아까 뭐라고 했죠? 농민들이에요. 농민들을 또 탄압했죠. 이 동학교도들이 대부분 농민입니다. 근데 얘네들의 사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정부에서 계속 동학을 탄압했다. 옛날에 우리 저저번 시간에 배웠죠. 천주교 탄압한 것도 솔직히 뭐 흥선대원군이 천주교를 탄압한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천주교 자체도 또 평등 사상을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 2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정부가 매우 싫어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두 가지 사건이 여러 가지 그 백성들, 농민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궁핍해졌다. 또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뭔가 이제 신분해방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분출됐다. 이런 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전라도 고부에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자, 전라도 고부는 어디냐면 요즘에 있는 지금 현재 정읍이라는 도시가 그때 당시에 전라도 고부였는데요. 이 고부군수 조병갑, 군수가 뭐냐? 지금으로 보면 구리시장, 뭐 남양주시장, 서울시장 이런 것들이 이제 군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흔히 전래동화에서 나오는 사또님을 군수라고 합니다. 이 군수가 고부의 군수인 조병갑이 만석보라는 저수지를 만들자고 해요. 저수지 만들면 뭐가 좋냐? 조선은 농업사회죠? 농업사회인데 만약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산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특히 노는 물을 많이 먹고 크는 그 벼가 모내기를 통해서 벼가 성장하는 건데 물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먼저 그 해는 흉년이고 백성들의 삶뿐만 아니라 세금도 못 내니까 정부도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저수지 같은 거를 동네마다 만들어서 혹여 비가 안 올 때 저수지에 모아놓던 물을 그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석보라는 이제 저수지를 조병갑이 마을 사람들한테 만들자고 해서 만들어요. 근데 누가 만들었겠어요? 얘가 혼자서 이렇게 삽질하면서 만들었겠어요? 아니죠. 대부분 마을 농민들이 대부분 자기네 몸을 희생해서 이 저수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수지를 딱 만들었어요. 그럼 솔직히 이 저수지는 누가 써야 돼요? 그 마을에 있는 농민들이 같이 분담해서 나눠가면서 써야겠죠. 근데 조병갑이 이 만석보라는 저수지는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저수지의 물을 니네가 쓰려면 뭐를 내놔라? 돈을 내놔라.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그거에 반대를 하는 농민들, 그 다음에 이 만석보 만들다가 다친 사람들, 몸이 다친 사람들도 있고, 뭐 일을 제대로 못해서 세금을 제때 못 냈던 사람들도 있고, 이거 만드느라고 이런 사람들을 또 조병갑에 핍박을 하고 막 저놈을 하독하라 해가지고, 그쵸? 옛날에도 나름 감옥이 있었죠.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하니까 이 조병갑의 그 패단, 조병갑의 나쁜 짓이 아주 날로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부농민공리가 일어나는데요. 이때 활약했던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죠. 전봉준입니다. 이 전봉준을 중심으로 고부에서 농민공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조병갑 쫓아내고 뭐 관할을 습격하고 다 쫓아내고 나름 농민들이 성공을 했어요. 고부 농민들이 지금으로 보면 뭐 구리시청 가가지고 구리시장 내쫓고 거기에 이제 그 구리 시민들이 이제 거기를 장악하는 거죠. 이제 전봉준과 그 농민들이 그 고부 관할을 장악을 했는데 요 상황을 수습하려고 정부에서 관리를 보냅니다. 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제 고부에 새로운 사또도 파견하고 그다음 정부가 야, 고부에 무슨 일이 있어 하면서 뭐
보내잖아요. 뭐 경찰이나 검사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뭐 감사원 이런 감시자들 이렇게 보내는데 정부 관리가 전봉준 및 이 고부 농민분기를 일으킨 농민들한테 니네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조병가 편을 드는 거죠. 예, 그리고 새로운 사건도 딱히 농민들의 입장에서 협조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백산에서 봉기를 합니다. 이때 봉기는 좀 더 체계적이고 규모가 더 커지죠. 이 동학교도들과 규모가 더 커지면서요. 자, 그러고 황토현 전투를 통해서 이 동학농민군이 승리를 하고요. 정부와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정부와 싸워서 승리를 하고요. 전주성을 점령합니다. 여러분, 전주성을 점령했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 경기도의 도청이 어디 있죠? 수원에 있죠? 네, 수원에 경기도청이 있는데 전라도의 그때 당시에 도청은 전주였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전주에 가서 전주를 점령한 거죠. 그러니까 도까지 장악을 한 거예요. 이 동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구리 여기 이제 구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친구들도 많지만 구리라고 치고 구리에 있는 시민들이 수원에 가서 수원 도지사까지 장악을 한 거죠. 네, 규모가 어때졌어요? 너무 커졌죠? 네, 너무 커지고 그 전라도에 있는 농민들도 다 이 동학농민군 플러스 이 농민분기를 주도한 사람들한테 같이 협조를 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이제 그 농민분기를 같이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부가 이제 깜짝 놀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때 당시에는 아직 명성황후 있었죠. 명성황후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느냐? 청나라. 우리 명성황후는 그 이모곤란 때도 청나라의 도움을 받고요. 그쵸? 갑신정변도 결국은 청나라가 내정간섭해서 실패했고요. 여러 가지로 청나라의 관여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금 현재 청나라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청나라 도와주세요 하고 또 이제 도움을 요청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텐진 조약 보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전에 시간에 이 텐진 조약은 일본과 청나라가 맺은 조약으로 조선에 청나라가 군대를 파병하면 일본도 파병하고 청나라 군대를 빼면 일본도 빼겠다라는 동시 군사 파병권 및 동시 군사 철수권이에요. 지들끼리 했어요. 하여튼 뭐 조선이라는 나라한테 협의도 안 하고 이 텐진 조약에 의거하여 청나라가 지금 조선 도와준다고 명성황후의 부름을 받고 이제 조선 도와준다고 오니까 누구도 오겠어요? 일본도 오겠죠. 자, 그래서 정부는 좀 겁이 납니다. 이것도 더 이게 판대기가 커질 것 같아요. 정부와 동학농민교도들끼리만의 동학농민군끼리만의 이 싸움이 일본과 청나라까지 더 판이 커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 급하게 전주에서 화해의 약속을 맺습니다. 누구랑? 동학이랑 동학농민이랑 정부랑 하트 전주 화해를 맺자. 아주 중요한 건데 전주 화해야. 전주 화해를 맺어서 이제 둘이 화해를 했고 그래서 이제 청나라랑 일본한테 니네 돌아가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정부가. 우리 화해했어요. 내가 옛날에 좀 불렀는데 처음에는 너무 그 동학농민군이 무섭고 우리가 감당이 안 돼서 불렀는데 우리 동학농민군하고 화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일본 너네 돌아가도 돼요. 라고 이제 정부가 좀 정신을 차렸죠. 우리끼리의 문제를 남의 나라에 굳이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끼리 알아서 해결하면 될 것을. 그래서 정부가 이제 다시 일본하고 청나라한테 돌아가라고 제안을 하는데 여기 봅시다. 자, 일본의 경복궁 점령. 일본이 뜬금없이 경복궁을 점령하고요. 청나라한테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요? 청일전쟁이 일어나죠. 자, 청나라랑 일본이 일으켰다고 해서 청일전쟁인데 아이러니하게 조선 땅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너무 좀 가슴 아픈 얘기죠? 청나라랑 일본이 남의 나라 땅, 즉 우리나라 땅에 와가지고 전쟁을 해요. 누가 이겼을까요? 일본이 이깁니다. 자, 일본이 이기는데 여기부터 이제 청나라는 여러분 앞으로 언급이 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청나라는 더 이상 조선의 내정 간섭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둘이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했죠. 그래서 일본이 앞으로 너네는 이제 조선에 전혀 관여하지 말라고 이제 조약도 맺고 이제 절대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러는 과정에서 이 동학농민군이 어머,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한테 먹힐 것 같은 거예요. 그쵸? 일본의 침략으로 우리나라 정부 및 우리나라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동학농민운동군들은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일본을 타도하자 해서 다시 봉기가 됩니다. 그걸 2차 봉기라고 해요. 2차 봉기. 1차 봉기는 왜 일어났어요? 요 조병갑 때문에, 요 저수지 만드는 것 때문에. 2차 봉기는 왜 일어났어요? 일본 때문에. 성격이 달라요. 1차랑 2차 봉기의 성격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고 또 전봉준이 체포당합니다. 그러면서 2차 봉기는 실패하게 되죠. 자, 일본 애들이 이제 관여하면서 2차 농민군기는 실패하게 돼요. 이 실패하면서 이제 동양농민 애들이 다 죽지는 않았겠죠. 전봉준은 이제 체포돼서 사형 선고를 당해서 죽고요.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다 죽지는 않죠. 남아있는 동학농민군들은 주로 뒤에 배우겠지만 의병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여러분. 1차 공기랑 2차 공기가 있었다면서 1차랑 2차가 있었는데 1차 공기는 요 조병갑 만사포 사건 때문에 일어나고 2차 공기는 일본 때문에 일어났다. 요거 포인트로 알아주시고 그래서 1차 공기 성격을 우리가 반봉건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2차 공기의 성격은 반외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봉건. 이 봉건제도는 옛날 구시대적인 방침, 신분제도, 그 다음에 옛날식, 세금제도도 투명하지 않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 신분 낮은 사람 세금을 거의 강제로 빼는 그런 옛날식 스타일이 봉건제도를 반대하다. 지금 조병갑이 하는 짓이 봉건적인 스타일이죠. 자기가 삿도라고 백성들 막 부려먹고 노예처럼 부려먹고 또 세금도 뜯어내고 그 다음에 반외세는 뭐예요? 여기서 외세는 일본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외세라는 것은 우리가 서양 세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국 세력. 근데 일본이 아주 막강해요. 지금 아시아에서 막강한 파워를 누리고 있는데 이 일본을 반대하자. 그래서 두 가지 성격의 봉기가 일어났다는 점. 이 동학농민운동은 우리나라 내부적인 문제도 개혁하고 싶어 했고요. 그 다음 외부의 침략도 막고 싶어 했던 굉장히 개혁적이고 애국심이 강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축 세력이 바로 누구였다는 점, 바로 농민이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에게 가장 자부심이 느껴지는 사건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선생님은 다다음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된 프랑스 혁명 못지않게 우리나라는 동학농민운동이 있었다라고 자부심 있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이 운동에 대해서 프라이버시가 좀 있습니다. 역사 선생님들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전주화약에 대한 내용에서 우리가 패전기어관을 지금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전주화약 아까 동학농민과 정부가 다시 화해하면서 서로 화해 약속을 하면서 동학농민군이 이런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하죠. 그게 패전개혁안이에요. 그 패전개혁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내용이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인데 그 내용 살펴보면서 이번 시간 동학농민운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끄시면 안 돼요. 바로 다음 장면에 제가 교과서 페이지 보여드리면서 패전개혁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페이지 21페이지 주제탐구 같이 살펴보시면서 지금 마무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여러분, 교과서 21페이지에 맨 밑에 주제 탐구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동학농민군이 만들려고 한 사회 해서 패전개혁안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 같이 확인해보고 또 문제 풀어보고 동학농민운동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동학농민운동은 안으로는 조세제도의 개혁, 부패관리의 처벌 등을 요구한 반봉건운동이자
밖으로는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려 한 반외세 운동이었습니다. 자, 우리 동학에 대해서 1차 동학농민봉기는 반봉건적인 성격, 그 다음에 2차는 반외세적인 성격이라고 우리 배우고 정리했습니다. 자, 우리 1차 농민봉기 마무리가 이제 전주 화약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때 전주 화약을 맺을 때 제시한 동학농민군의 패전개혁안 12개조 내용을 우리가 꼼꼼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일부는 또 나중에 가보개혁 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바로 가보개혁 배우잖아요. 그래서 가보개혁에 대한 내용과 이 패전개혁안의 내용을 서로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학습 내용입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여기 보면 탐관오리는 그 제목을 조사하여 엄하게 징계할 것. 여기서 탐관오리는 아마 그 고부군수 조병갑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지 않을까 싶네요. 이 탐관오리라는 거는 탐욕스러운 고 오자는 이제 나쁘로 악할 오자예요. 그래서 탐오 이게 다 부정적인 단어고 관리 그러니까 탐관오리는 나쁜 관리는 그 제목을 조사하여 엄하게 징계할 것. 그래서 이제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횡포한 부호들을 엄징할 것. 이제 횡포한 부호는 보통 이제 지주들을 표현하는 걸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 땅 주인들이 이 소작농들에게 굉장히 그 과한 뭐 세금 부과나 아니면 노동력 부과를 여기다가 다 전개를 이렇게 넘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작농들이 너무 힘들게 살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들을 엄하게 징벌하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노비 문서를 불태워버릴 것. 요게요 바로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신분제 폐지에 대한 조항입니다. 요 조항은 나중에 이제 가보개혁 때 요게 그대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신분차별이 없는 사회, 즉 신분제를 폐지하는 사회를 요구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천인의 대우를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패랭이를 없앨 것. 여기서 천인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노비나 아니면 혹시 아실 수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광대, 그 다음에 백정, 여기 뒤에 백정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통 천인이라고 했는데 이 백정은 바로 소랑 뭐 돼지 이런 걸 잡아서 고기를 만드는 사람이 백정입니다. 지금으로 말해보면 도축업자인데요. 지금 도축업자들은 굉장히 돈을 잘 벌어요. 네, 조선시대만 해도 이런 도축업자들에 대한 처우나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정은요 따로 페랭이 갓을 쓰는데요. 솔직히 페랭이 갓은 여러분이 어디서 많이 봤을 거냐면 사극 같은데 보면 왜 가마를 타고 가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죠. 사극에서 보면 그 가마 타고 가마 타고 다닐 때 그 가마 안에 있는 사람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고 가마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신분이 낮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좀 페랭이 갓을 많이 쓰고 있어요. 페랭이 갓이 약간 대나무로 만든 좁은 갓 같은 거예요. 대나무로 만들었고 모자인데 이 갓의 길이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갓을 페랭이를 쓰게 해서 누가 봐도 백정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무시하게끔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를 없애자. 요것도 이 노비문서 불태우는 거랑 많이 비슷하죠. 자, 겉모습으로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 평등한 사회. 정말 예쁜 말이네요. 그쵸? 우리가 겉모습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예. 그 다음에 여기 몇 번째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젊은 과부의 재가를 허용할 것. 여러분, 과부는요, 우선 남편이 돌아가신 부인을 과부라고 했고요. 재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는 단어 중에 재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단어가 재가라는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조선시대는 남성 중심 사회, 유교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는 부인이 죽으면 바로 결혼할 수 있어요. 새로운 여자와 결혼을 해도 되는데 여자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여자는 재혼하면 안 돼요. 평생 혼자 살아야 돼요. 아주 굉장히 여성 차별적인 그 법률이죠. 그래서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지향하려는 동학농민군은 또 이제 젊은 과부의 재가를 허용할 것.
자, 무명 잡세는 일절 거들어 들이지 말 것. 우리 작년에 조선시대 할 때 세금제도 좀 배웠을 거예요. 뭐 전세, 땅에 대한 세금, 특산물 내는 공납, 그 다음에 노동력을 부과하는 역. 근데 나중에 그 역이 이제 뭐 방군수포제로 바뀌고 균역법으로 바뀌면서 다 현모를 내는 걸로, 그 다음에 공납 같은 경우에 특산물 내는 걸로 굉장히 좀 다양해지고 복잡해져서 여러분 많이 좀 정신이 없었을 텐데, 그냥 조선시대가 틀이 크게 뭐 전세, 공납, 역 이 세 가지인데 거기 추가로 막 잡세, 잡다한 세금을 막 집어넣어요. 이게 이제 누가 집어넣는 거냐면 정부도 집어넣지만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또들이나 향리들이 장부를 조작해서 추가로 세금을 걷습니다. 그래서 무명 잡세는 일절 거두러 들이지 말 것. 한마디로 세금을 줄이고 공정한 조세 제도를 정해서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자. 그 다음에 관리 채용은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할 것. 그러니까 지벌이라는 거는 뭐냐면 지역이나 학벌, 그 사람의 인맥, 그 사람의 사는 동네, 그 사람의 어떤 주변 환경을 통해서 뽑지 말고 개인의 능력을 통해서 뽑자라는 걸로. 요거 나중에 가보개혁 때 저기 과거제가 폐지되는 걸로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외적과 통하는 자는 엄하게 징계할 것. 이 외적이라는 건 이때 당시 이제 일본 세력들이죠. 자, 외세 감사업과 경제적 침탈이 없는 사회. 요걸 통해서 또 뭘 할 수 있어요? 반외세적인 성격을, 굉장히 자주적인 성격을 알 수 있다. 반외세적인. 자, 마지막으로는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어 경작할 것. 자, 가난한 농민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회. 토지가요, 어떤 한 사람한테 굉장히 몰려져 있는 시대였어요. 조선 후기는. 그래서 토지에 대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갖고 있는 지주는 굉장히 땅을 많이 갖고 있고요. 땅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소작농이 많았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극복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위 표의 빈칸에 동학 농민군이 만들려고 한 사회 모습을 각각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교과서에 정리해 보시고요. 자, 다음 문제. 자, 패전개혁안의 내용을 통해 동학 농민 운동의 성격 두 가지를 이야기해보자.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뭘까요? 그쵸. 반봉건 반외세적인 성격이다라고 나오겠죠? 자, 패전개혁안은 부패한 관리들을 타파, 토지균등 붕괴, 신분차별 폐지, 일본 세력 배경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동학농민운동이 반봉건, 반회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것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 교과서에. 가장 포인트는 반봉건, 반회세. 자, 이렇게 해서 동학농민운동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보개혁과 의미개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같이 이 수업 듣느라 고생했어요. 바로 다음 시간 강의 클릭해 주세요.